부동산 부양착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헝다그룹 사태에서 비롯이 됐었잖아요. 네.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 미분양 아파트가 1억 채를 넘어섰다고 해요. 중국 정부는 이제 올해 경기 부양만 4조 8천억 위안, 약 970조 정도 하나로 이제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거의... 중국이 좀 물가 정책 목표를 인플레 예방이 아닌 물가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좀 전환을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주요 경제 업무 순위가 1, 2위가 과학기술이었어요. 과학기술을 뭐 육성하고 이런 게 1, 2위였는데 그 3위가 내수 진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위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좀 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압권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권순우 취재팀장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댓글에 자꾸 그 얘기가 달리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지원 데려와라. 한지원 기자 데려와라. 한지원 기자가 이제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클로징 벨에는 민트가 있다면 압권에는 한지원이 있다. 한지원 기자 어서 오세요.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 자, 오늘 그러면 압권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 제목에는 일단 양회네요, 양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중국에서 그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는데 양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 뭐 관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양회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양회는 관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회가 뭔가 중국 경제의 활력을 진짜 눈에 띄게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신뢰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좀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이번에는 좀 그 관심이 좀 집중됐었던 그래도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먼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가장 중요한 이제 연례 행사인 양회가 열렸고요. 양회는 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랑 그다음 전국인미대표회의가 통칭하는 말입니다. 정협 그다음에 전인대라고 네, 맞습니다. 부르죠. 그래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중국의 가장 큰 행사고요. 이제 이 두 회의에 대해서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협은 중국의 자문기관이나 좀 다양한 정당이나 단체 그리고 학자 같은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정책이나 이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협 위원들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정책 방향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진행된 이 전인대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하고요. 헌법 개정부터 이제 법률 제정, 뭐 국가 예산 심의, 그다음에 국가 주석 같은 주요 인사를 좀 임명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좀 핵심적인 결정을 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협은 전문가들이 국가 경제는 이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전인대에서는 그러면 그 방식으로 우리가 입법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손 들고 이제 통과 아니면 부결 이렇게 결정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양회가 열린 첫날에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 관세를 더 추가를 한 건데 총 20%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양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됐었고요. 그리고 중국도 바로 대대적인 좀 반격에 나면서 이제 미국의 관세를 추가하고 또 미국 기술 기업 15곳에 대한 통제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협력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상호 이익과 윈윈 결정을 하겠다. 하지만 압박을 고집하면 중국은 단호하게 보복할 거다. 이렇게 좀 미국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좀 부드럽게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좀 뜯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그러니까 눈눈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눈이이긴 한데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침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로 일단 직접적인 대응을 우리가 먼저 하진 않을 거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을 끌 거야처럼 들리는 거예요. 시간을 끌 거야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많이들 인식하고 있죠. 일단 요즘에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도
그 식료품 물가가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그 행정부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떨어지기 전에 본인의 어떤 정책,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좀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년 안에 지금 또 중간 선거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도 바로 반격을 할 수 있지만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면 A 다시, B면 B 다시. 이거 좀 애매한데. 약간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닌가. 네네. 라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양해를 좀 중요하게 본 이유가 그 올해가 2021년부터 진행됐던 14차 5개년 계획이 네. 끝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5개년 계획을 새롭게 공개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 연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리창 국무원 총리도 5일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제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또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을 위한 좀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경제 성장률을 말을 했거든요. 네. 올해 5% 내외로 좀 설정을 할 거라고 밝혔는데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중국 GDP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에도 5% 목표를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좀 존재하는데 실제 리 총리도 이제 국내적으로 경제 회복이 좀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않다. 그러면서 특히 소비가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이랑 뭐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작년에는 그래도 5% 달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5%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심사고 이 리 총리가 말하는 그 중국의 소비 문제가 네. 이번 양회에 이제 최우선 해결책으로 좀 해결 과제로 꼽혔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번 양회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내수 부양, 네. 그다음에 소비를 이제 키우는 내수 부양과 그다음에 첨단 산업 이제 육성하는 그게 이 두 가지가 좀 키워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딥시크에서 네네, 비롯된 맞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내수 소비 네. 부양이 두 번째. 네. 이 두 가지가 이번 양회의 핵심. 네네. 그래서 네. 말씀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은 중국이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그 CPI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성장률 목표치를 2%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CPI 목표치가 3% 아래로 설정이 된 건 2004년 이후에 20년 만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 중국 연간 CPI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사실 연간. 화면에 보이는데 네. 작년 이게 연간 상승률인데 0.2%예요. 0.2%. 네. 그러니까 이제 3%로 설정은 했는데 실제로 된 건 0.2%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정말 크다 보니까 아무리 그 CPI 목표치가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거를 감안을 한더라도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치와 현실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올해 경기 부양만 4조 8천억 위안 약 970조 정도 하나로 이제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거의 1,000조 원 수준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300조 정도 확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젠 중국이 좀 물가 정책 목표를 인플레 예방이 아닌 물가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좀 전환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올해는 어쨌든 성장 목표치인 5%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 600조를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재정으로 600조를 투자했다가 올해는 900조를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 규모를 그러니까 돈을 푸는 규모를 거의 30% 아니야. 50%죠. 네네네. 50%를 늘린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고. 네. 두 번째로 그럼 금리 인하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좀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주요 그 경제 업무 순위가 1, 2위가 과학기술이었어요. 네. 그 과학기술을 뭐 육성하고 이런 게 1, 2위였는데 그 3위가 내수 진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위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좀 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부양착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뭐 이제 헝다그룹 사태에서 좀 비롯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 그 미분양 아파트가 1억 채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근데 1억채라고 하면은 솔직히 아. 한국인 인구로 따지면은 거의 한 사람당 2채씩 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좀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시진핑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위기 의식을 느낀 이제 시진핑 정부가 작년 9월 달에 그 부양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작은 규모로 말을 하는 바람에 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번 양회에 나올 이제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번 양회에서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제 거래 제한을 뭐 조정하고 그다음 또 도시별로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주택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기준을 개선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첨단 산업 그게 네. 이제 이번에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최근 딥시크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권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양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R&D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 늘어난 약 80조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해 중국 R&D 예산이 지방 정부나 각종 뭐 별도 예산 다 합쳐서 한화로 한 700조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증액분을 감안을 하면 아마 연말에는 한 800조 정도가 넘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사진 한번 이거 왼쪽을 보시면은 이 AI 로봇 경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SNS 상에서 이족 보행하는 중국 거리를 이제 순찰하는 로봇 경찰인데 이게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지난 4일 중국 광둥성에 있는 스타트업 엔진 AI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 경찰이고요. 이게 사진을 보면 형광색 경찰 조끼를 입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이제 선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순찰 업무를 돕고 있는데 이게 한 키가 138cm 네. 정도 되고 몸무게가 4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형상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가격대는 뭐 대당 이제 한 1,700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진짜 이런 스타트업한테 이제 육성하는 거를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이 잘 안 아직까지는 가는 좀 어렵죠. 어려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쯤 되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중국에서 열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내구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네. 또 얼마나 배터리가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 아마 마라톤을 하는 걸 뛰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보게 되면 진짜 뭐 몇 킬로를 뛰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서도 리 총리가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리 총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타산업 결합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과 뭐 제조업의 우위, 그다음에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제2의 딥시크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양회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 5%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제 어디서 돈을 좀 많이 쓸 것인가 이거를 사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미국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수출 부분에는 어려울 테니 뭐 소비나 첨단 기술에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양회가 수년 동안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지금까지는 내수 부양이 3순위에 불과했었는데 올해는 제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그랬었구나라고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럼 작년 양회랑 네, 올해 네. 양회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작년에도 그 중국 경기가 사실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대규모 그래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발표된 정책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시진핑 체제만 좀 굳건한 게 보였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리창 국무원 총리가 경제 성장률 5%를 똑같이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1조 원 위원 정도 이제 발행을 하겠다 했는데 그럼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돈이 굉장히 적게 푸는 거고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작년 양회에서는 이제 소비 쿠폰 지급하거나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그런 소비를 좀 증진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재정 건전성을 더
유지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이번 양회에서는 이제 시장의 평가는 조금 긍정적인 편이고요. 중국의 리스크라고 말했던 요소들이 모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를 증권가에서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리스크에 민감했던 그 홍콩 H 지수가 네. 양회 끝나고 나서 한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부분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은 6일 인베스트닷컴에서 이제 따르면은 전날 기준 홍콩 항생 테크 지수가 올해 들어 28%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새에 한 16%가 뛰었고요. 중국 주요 기수들도 이제 등락률을 보면 뭐 샤오미나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곳들이 이제 주가 상승세가 보였고요. 한 달 동안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한 달간 샤오미가 40% 올랐고 네. 알리바바 30%, 비아디도 25%, 텐센트, BAT가 바이두인데 바이두 네네네. 알리바바 텐센트인데 바이두 빼고 바이두는 안 보이니까요. 네네. 어쨌든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으로 보면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이 6일 이제 전인대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회의였다. 그래서 5% 성장률 목표나 경기 부양 강도나 그다음에 내수 부양이 이제 시장의 기대를 좀 충족시킨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 내수 부양한다고 하면 항상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우리 물건이 중국인들이 살까? 뭐 예를 들어서 저의 네네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만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레깅스 취재도 좀 많이 네. 했었잖아요. 레깅스라든지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해줄 건가요? 이따 해줄 건가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해줄 건가요? 네. 네, 조금 이따가 해준다고 네네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회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사실 정책 방향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 창구가 돼서 좀 많이 살펴본 거였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양회를 보면 이제 중국이 보인다라고 할 만큼 이제 매년 양회가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양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회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협은 1949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전인대는 195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표를 좀 보면은 이게 누가 집권하는지에 따라서 양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갈린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시진핑이 집권 전후로 이거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표를 보면은 이제 시진핑 집권 전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국가 주석이나 국무총리나 이 상무위원들이 비교적 합의가 가능했어요. 이때는. 네. 이게 정점인이랑 후진타오 시대 때인데 이때는 이제 합의가 가능했고 양회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의견을 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또 공산당이니까 이제 통제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 표출이 가능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양회의 핵심 의제는 경제 성장이나 빈곤 완화나 뭐 이제 지역 개발에 약간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개혁 이슈는 사실 잘 다뤄지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시진핑 이후에는 이제 거의 1인 중심 체제로 바뀌면서 현재 이제 양회의 핵심은 이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좀 강화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수용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네,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사면임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양회는 이제 시진핑의 사상의 이제 정당성을 좀 확보하거나 네. 국정 운영 기조에 홍보를 하는 좀 무대가 되기도 했고, 또 홍콩 국가보안법도 이제 통과가 여기서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만 통일이랑 관련된 발언들도 이제 양회를 통해서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대외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창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뭐 미중 갈등이나 국방 예산 증액 이런 얘기도 이런 민감한 상황들도 다 양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이 이제 좀 주의 있게 보는 거고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 한창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할 때 네네. 중국의 권력은 어떻게 그 계승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뭐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태자당, 뭐 상하이방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변칙이 생겼던 게 이제 시진핑 때부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때를 기점으로 중국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양회에서도 시진핑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전에는 네. 우리가 이게 그
물론 공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당이지만 그 안에서 파벌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시황제가 진짜 되고 나서부터는 그 견제와 균형이 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네. 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실제 양회에서 좀 드러나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양회가 좀 왜 중요하게 보냐면 네. 양회에서 강조됐던 산업들이 실제로도 그 중국에서 활성화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게 양회 2015년에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라고 이제 네. 스타트업 붐이 불렀었어요. 이때 이제 리커창 총리가 2015년 양회에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 혁신을 강조를 했었고요. 이때 중국 정부가 뭐 인터넷이랑 유통업에 좀 접목시켜서 2016년도까지 이제 전자상거래 규모를 한 3,800조 원까지 늘린다. 이러면서 이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 플랜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뭐 인프라 건설이나 뭐 기업의 창의적인 육성이나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많은 정부 효과로 중국에서 이제 알리바바, 네. 뭐 텐센트, 디디 같은 IT 기업들이 급성장한 바로 사례고요. 아. 그리고 또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지금 다 중국에서는 그 페이를 쓴다고 하는데 네. 이때도 그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이제 붐이 일어난 그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네.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지만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은 많은 걸 저도 알긴 압니다. 그러니까 반감도 굉장히 많고 네. 소비자 반감도 많고 셀러 반감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이라고 하는 뭐 자신들의 제국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국적으로 하루 배송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네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성장할 때 이마트가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도 물류 시스템을 한 기업이 세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진짜 뭐 적자로 파산 한 해 만에 망한 해 만에 하면서 그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건데 중국에서 인터넷과 유통업을 접목해갖고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그 물류 시스템을 깔아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뭐 반발하고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었던 걸로. 논란될 네. 여지도 없고 이건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네. 이걸 틈타서 이제 알리바바도 성장하고 그 핀토또, 네. 핀토또도 성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테무 나오고 쉬인 나오고 이런 기반이 맞습니다. 그때 마련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이제 자동차 그 탄소 중립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도 이게 2021년 그 양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이랑 탄소 피크제를 하면서 좀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때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저탄소화를 이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고 표를 띄워주시면은 이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별로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추진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뭐 니오나 BYD 같은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나 뭐 배터리 교환 설치가 이제 활발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네. 사실 지금 키츠 캔디 보이님이 이렇게 중국 얘기 나올 때가 고점이에요. 저희는 이제 주식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양가 감정이 들어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양가 감정이 드냐면,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망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수출의 목적지를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이제 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 공급망을 분리하든 수출의 목적지를 바꾸든 이건 모든 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사실 그 동안은 중국에서 좀 우리 거 좀 많이 사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고점이길 바라는 거는 네. 우리의 수출이 여기가 고점이길 바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서 그걸 바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부터 막 중국만 잘 나가라 하면은 사실 지금은 그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더 이상 유동성이 뭔가 새롭게 들어가기 참 어려워서 미국에서 돈 빠져나가서 유럽으로 돈 흘러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돈이 좀 흘러 들어오는 곳이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네. 참
양가 감정이 이제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뭐 산업 발표를 하면서 뭐 적극적인 뭐 지원이랑 정책이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또 미치다 보니까 한국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또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이번 양회에서 이제 중국이 철강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철강 업계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유일한 산업 중에 몇 개 안 되는 산업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국 철강이 이제 건설 경기 침체로 좀 수요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 제품에 또 밀려서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도 있고 해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철강 생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네.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잠깐만. 네, 저게 10억이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 너무 길어서 네. 중국이 너무 길어서 그 중간을 네, 자른 거죠. 맞아요. 10억 대 1억 5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감산 규모입니다. 네. 로이터가 이제 중국의 생산량 감축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당국이 연간 이제 5천만 톤의 조강 생산량을 감축할 거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양회에서 이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철강 생산 감축을 제안을 한 건 이번 2019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자체적으로 감산 필요성을 느낀 거는 아무래도 각국이 관세를 좀 높이면서 네. 자국 철강을 좀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 산업통상지원부가 네. 이제 지난달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이제 범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미국도 이번에 이제 12일부터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호재로 이제 6%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좀 강세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도 이제 굉장히 수혜 업종으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의료 미용이 그렇게 좀 수혜라고 해요. 근데 한번 취재 압권에서 한번 다뤄주셨었잖아요. 저희는 그 화장품, 의료기기, 그다음에 저거 뭐죠? 그 파마리서치 보톡스? 리쥬란 네네. 같은 연어 정자에서 추출한 네네, 그 맞아요. 재생 주사, 보톡스, 필러 다 했죠? 뭐 네네. 선크림 다 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뭐 피부 미용 그다음에 여행 이런 게 서비스 소비를 장려하는 것보다 보니까 이제 내수 확대를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가 이제 실현될 경우에 미용 의료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제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트럼프의 이게- 관세 정책이 네. 이게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중국 그 비수술류 의료 미용 시장을 좀 보면은 이게 관세를 제외하고 이런 미용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산업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혜 업종 중에 하나란 건데 또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5월 달에 좀 거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뭐 K-팝 같은 게 살아나면 화장품도 다시 살아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료 미용도 다시 나올 거고 해서 조금 급격한 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다시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미용은 콘텐츠랑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뭐 한창 우리나라 뭐 더글로리 네네. 더글로리가 막 인기 있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송혜교 사진을 들고 가서 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한국에 뭐 의료 관광도 오고 뭐 어디 가갖고 보톡스 맞을 때 피부 미용 받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서 뭐 송혜교 사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본인 국가에 인기 있는 그 어떤 배우가 많이 뜨잖아요. 네. 그럼 송혜교 말고 그 사진 갖고 가. 아 그렇죠. 뭐 판빙빙 뭐 맞아요. 예전에도 엄청 뭐 어. 성형 비슷하게 한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료 미용기기와 그런 것들은 콘텐츠랑 같이 가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맥스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중국 법인 실적이 계속 안 좋다가 이번에 4분기 들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오른쪽 표인데 이게 중국 시장 매출이 1,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 증가를 했고요. 오른쪽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보면은 광저우 시장에서의 매출은 43% 급증을 했고요. 네. 상해도 매출액 뭐 전년 동기 대비 14%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 광저우에서
3%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걸로 회복세를 좀 많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는 한국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네. 이제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스맥스가 아마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걸로 공장이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를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과 또 현지화 전략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 OEM, ODM 업체들이 굉장히 그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네. 사실 엘프 아시죠? ELF 네. 미국의 저가 화장품인데 MZ 세대들의 탑 원픽 네네. 원픽 화장품 브랜드. 걔네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를 보면은 걔네는 저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공장의 거의 한 90% 내지 80%를 네. 중국에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국에서 결국은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좀 안 그래도 20% 추가 관세 더 붙인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안 그래도 뭐 10,000원, 20,000원짜리 하는 게 비싸진다? 사실 10,000원, 20,000원짜리 사는 그 소비 계층에게 1,000원, 2,000원 비싸지는 거는 굉장히 큰 가격 인상입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사는 사람한테 21만 원 되는 건 그렇게 큰 가격 인상이 아닌데 10,000원짜리는 1,000원이 엄청 큰 가격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의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OEM 업체들은 현재 다 있어. 중국에도 있고, 물론 중국에 이제 공장 다시 이제 폐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실 업체들이 우리 그 공급망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유연하게 바꿔주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ODM 업체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다.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스맥스 관계자가 이제 침체됐던 중국 내 화장품 소비도 살아나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로 이제 K-뷰티가 좀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네. 뭐 K-뷰티 뭐 인디 브랜드나 국내 ODM 기업들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쵸. 중국이라는 나라 특수상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한령이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제될지도 봐야 하고 그리고 또 네.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중국 화장품 인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높아요.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커머스는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높은지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거의 상위 10%, 그러니까 10개 제품 가운데 거의 한 6개? 막 이 정도는 다 중국 제품입니다. 지금 이미 에스티로더, 로레알 이런 거 다 순위권이 1위, 원래는 옛날엔 다 1, 2, 3위였는데 그거 조금 밑으로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뭐 그거는 사실 화장품뿐만 아니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맞아요. 휴대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뭐 미국과 뭐 이런 관계 사이에서 또 일어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양회에서 좀 중국이 강조하는 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라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경제 성장률 5%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동산 뭐 시장 안정화라든지 뭐 AI 업체라든지 뭐 이런 첨단 산업 육성이 좀 핵심 과제로 좀 떠오를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실 실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를 제일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 같은 것도 어쨌든 중국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우리나라한테도 좀 수혜가 오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중국 경제가 이제 안 된다면은 또 부정적인 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취재하면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용과 관련된 그 이제 볼 때 예를 들어 보톡스를 했던 기업들이 필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힌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왜냐면 이거 계속 시장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보니까 미용에는 4개가 한 세트래요. 일단 보톡스로 주름을 없애. 네. 근데 주름만 없애면은 나이가 들어 보여. 막 이렇게 네. 패요. 그럼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러를 하는 거다. 채운다.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 기업들이 특이하게 리프팅을 해요. 노화. 리프팅실. 네네. 리프팅실을 많이 수출한다면. 이게 보니까 아무리 이걸 해도 처져. 이거 올려야죠. 근데 올리고 났는데 우리가 주사를 얼굴 전체에다가 다 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 요런데. 요거 지방 파괴. 네. 요 순서대로 갑니다. 자, 보톡스 필러, 그 다음에 리프팅실, 그다음 지방분해. 지방분해. 요 순서대로 갑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약간 종목 추천처럼 된 종목 추천이 아니라 네. 산업의 움직임이죠. 산업의 네. 트렌드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왜냐면 우리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그러니까 제파운드죠. 그런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함께 됐던 게 이제 필러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자꾸 네. 페이니까 그런 순서대로 간다.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양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내수 진작 그리고 그 첨단 산업 투자였었고 과거의 내수 진작이 이렇게 순위가 높았던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1순위로 올라섰다. 이 부분까지 한지원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